법은 공개를 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공개를 했다.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기억 되살려 보십시오. 20년쯤 전입니다. 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이른바 경남 밀양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시 가해자 44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서 공분을 샀는데요.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을 그런 성인이 됐을 가해자들 신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를 하면서 이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밀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도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던 것이었던 것인가다. 자,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공개한 44명 모두가 지금까지는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겠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제가 짧게 사건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2004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44명의 밀양에 거주하던 남자 고등학생이 당시 울산에 살고 있던 중3이었던 여중생을 온라인 채팅으로 깨어냅니다. 네. 그리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던 사건인데요. 근데 이 사건이 일부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소년보호 처분, 즉 형사 전과로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한 유튜버가 이 가해자들, 특히 주도자들의 신상을 좀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공개되었던 주동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이 청도에 있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네. 현재 이 해당 식당 폐업 상태입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공개된 가해자 주동자 B씨 같은 경우에는 이 김해에 위치한 한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그의 SNS를 좀 살펴보면 호의호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외제차를 무려 3대나 이용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는 모습,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고 굉장히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유튜버가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이 수입차 이 해당 회사에서는 이 해당 직원에 대해서 해고 조치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저 가해 남성들이 무려 44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극히 일부가 지금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곳,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이제 30대 중후반대가 되면은 말이죠. 어느덧 가정을 꾸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자식도 있고.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요. 예. 물론 소년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년법상 처벌보다는 교화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가지는 맹점이 뭐냐. 소년보호 처분으로 이 단기든 장기든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을 받더라도 이게 성인이 됐을 때 범죄 전력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성범죄자를 국가에 등록되지도 않고요. 또 이 신상 정보가 공개 고지 명령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네. 설사 결혼 생활을 해서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다니더라도 어디에 통지가 되거나 자신이 과거에 이런 끔찍한 성범죄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2004년에 그때 당시에는 이 성범죄가 또 친고죄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성범죄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도 좀 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처벌의 수위도 낮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소년보호 처분이 됐고요. 또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이 피해자랑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합의를 해서 아예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받았던 것도 이 솜방망이 처벌의 배경이었던 것 같고 또 당시 피의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소년이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그런 처벌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일을 지금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44명 중에 지금 2명의 이름과 이 개인적인 상황이 다 낱낱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사적 제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사적 제재는 사실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우리 아, 법이 네. 기본적으로 자력 구제, 그러니까는 법적인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시겠지만은 일단은 소년법으로 인한 보호 처분으로 형사 처벌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새로운 범죄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네. 사적 변경이 없단 말이죠. 그냥 이 사람들이 커서 멀쩡하게 잘 성인으로 살고 있다. 그게 너무 화난다. 사실 그거 말고는 네. 새로운 사정이 달라진 건 없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의 신상 공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영하는 업장에 찾아가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 그렇게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뭐 처벌된다 그러면은 법정에서 아니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그냥 놔두냐, 네. 잘 먹고 잘 살게 두냐라고 변명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안타깝게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쪽에서는 아마도 여론은 우리 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소년 보호 처분에 그쳤기 때문에 네. 형사 전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예. 과연 이게 응당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의 수위냐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포인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 제재가 과연 불법이다 하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죄에 상응하는 어떤 응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네티즌들의 또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 변호사님, 네.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사람이 사실은 20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던 그 여중생이에요. 이제 그 여중생이 이런 명단을 공개하는 쪽에 찬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해당 유튜버는요. 관련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해명을 내놓기를 이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서 44명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곳이 한국성폭력 상담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어요. 보도자료까지 냈거든요. 네.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언론을 타고 환기되는 게 또 이중의 고통을 겪는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영상 올리기 전에도 어떠한 뭐 사전 합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영상이 오른 이후에는 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공개하게 됐다는 이런 고지문을 내려줄 것을 재차 요구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여중생이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오빠 되는 그런 이제 남자 40여 명에게 이런 집단 성폭행을 장기간 동안 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했을 텐데요.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어떤 그 이런 일을 조금이나마 그 어떻게 신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풀어주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맞습니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이제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면요. 당연하지만 이런 여러 고통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대단히 장기간 겪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어떤 하나의 이슈가 있더라도 이 과거를 환기하면서 큰 고통에 좀 시달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일단 법률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건 사실 끝났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 당시에 일부는 합의가 됐고 일부는 본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일단 받은 걸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여성단체 등에서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피해자 중심으로 당연히 봐야 됩니다. 사적 제재라는 게 어떤 공분을 사는 그 심리적인 기전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왜 이 정도의 처벌밖에 하지 못내느냐는 분노가 있는 것도 일응 수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한다는 건 사실상 유튜브의 어떤 수익을 위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유튜버, 그 사람은 순수한 뜻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까지 주셨는데요. 이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처럼 관련자들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엉뚱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적 제재에도 역시나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예. 지금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한 또 다른 유튜버가 이 가해자 신원이 공개된 가해자 B 씨의 여자친구다라고 하면서 이 밀양에 위치한 네일샵을 운영 중인 한 여사장 네일샵에 찾아가고요. 문을 막 예. 두드리고요. 하하. 또 그 가게 위치까지 공개를 했고 심지어 우편함을 뒤지는 과정 중에 이 여사장의 실명
사진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아,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누리꾼들은 해당 여사장이 실제 그 가해자의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해자의 여자친구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온라인으로 달려가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이 네일샵 리뷰란에다가 네. 이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네일샵이다라는 리뷰를 단 거예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이 네일샵 이 여사장님께서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이 일로 인해서 업무도 방해됐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 지인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엄중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